자, 금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교류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파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정도를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V, 뭐, M, 뭐, V 라고 있는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냥 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오메가 T 같은 경우는 이 시간축에 대한 얼마만큼 폭을 가지고 있는지, 진폭을 가지고 있는지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수학식이고요. 이 수학식을 잘 정리해가지고 플러스 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시프트 되어 있느냐, 내가 들어가는 값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프트 되어 있느냐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내용이 뒤쪽 가면은 또 나옵니다. 뒤쪽 가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캐패시터나 아니면 어떠한 인덕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캐패시터나 인덕터를 갖다가 같이 교류 회로상에 집어 넣었을 때 얘가 이렇게 여기에 있었던 요 파형이 왼쪽으로 가거나 또는 앞서가는 그런 시프트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 수학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파형들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주기와 주파수에 대해서는 얘기했습니다. 주기는 뭐였다? 한 사이클, 딱 한 번만 갔다 했을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 그리고 주파수 같은 경우는 1초 안에 몇 번을 갖다 반복했느냐를 갖다 나타낸다. 그래서 수식으로 따지면 프리퀀시는 시간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전력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60Hz, 일본 같은 경우 50Hz 이렇게 교류를 사용하는 전력 부분에서 사용한다. 그리고 오디오 주파수 같은 경우도 오디오는 그거죠. 우리가 오디오에서 쓰는 뭐 출력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파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라디오 주파수는 30kHz부터 500GHz까지.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의 1GHz 미만에서 라디오 주파수는 끊겨요. 이건 뭐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 헤르츠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왜?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신호의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헤르츠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개수도 많아지고 에너지도 많아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면서 끊길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어떠한 그, 어, 어떠한 벽 같은 게 생긴다. 어떠한 그런 장애물 같은 것이 생긴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조금 더 멀리 못 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적외선 카메라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적외선 카메라가 있고 자외선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적외선 같은 경우는 저주파예요. 즉 주파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경우는 건물을 통과해가지고 벽 안쪽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죠. 근데 자외선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진동수도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을 통과를 못해요. 자외선은 쉽게 차단됩니다. 근데 적외선은 쉽게 투과를 돼요. 그래서 이 주파수가 더 높아지고 에너지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투과되는 양도 달라지게 되고 어떠한 그러한 그 갈 수 있는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내는 것은 주파수가 낮은 것이 좋아요. 그리고 좀 더 빠르고 에너지 많이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주파수가 빠른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5G 같은 경우는 거의 기가 단위로 헤르츠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엄청난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핸드폰을 갖다가 영상 보면서 끊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옛날만 하더라도 3G만 하더라도 유튜브가 고해상도 예를 들어 그 UHD급이나 아니면은 FHD급 같은 경우는 영상이 끊어진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0kHz와 5GHz가 라디오 주파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화기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도 있냐면은 여기보다 기가가 아닌 테라헤르츠가 있어요. 테라헤르츠는 너무 에너지가 커가지고 다 뚫어버립니다. 거의 엑스레이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라헤르츠 같은 경우는 음파지만 초음파에 해당하는 음파지만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선을 본다던가 아니면은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건들 본다던가 할 때 테라헤르츠를 갖다가 쐬서 그 안쪽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투과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나 아니면 어떠한 금속 계열들 같은 경우는 잘 투과가 되지가 않아요. 이미 그 투과를 시킬 수 있는 에너지 양을 넘어가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흡수가 돼서 되도록이면은 뭐 엑스레이나 그런 부분이 검사를 하다가 걸리면 이제 그 공항 검색대 같은 데서 걸리면 다 가방을 뜯어보는 뭐 거기에 잘 보이지 않는 물체가 있다라고 하면 공항 검색대 뜯어서 보완하시는 분들이 확인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나중에 제가 그 실험 실습을 하면서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파 교류의 크기, 순식값은 내가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제 리얼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뭐 220, 여기 230, 240, 310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지금 지나가는 것을 순간전압, 순식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첨도값은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맥스값. 그래서 VPP 같은 경우는 끝에서 끝, 즉 여기서 여기까지의 전체 값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사실 요거를 갖다가 저는 고등학교는 아니군요. 대학교 때 이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VPP 값이 얼마냐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크게 의미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VPP 값이다라는 것은 가장 낮은 값부터 가장 높은 값을 의미한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평균값 같은 경우는 전체 시간에 얼마만큼의 전압을 가지고 있느냐. 얘는 에너지의 평균치를 갖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언제 쓰냐면은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들어가는 양, 총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파형의 요 에너지 값이 요만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얘를 어 인버터나 아니면 어떠한 컨버팅하는 그러한 그 회로를 구성을 해서 그 구성되어 있는 이 전력들을 갖다가 평균치를 갖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 에너지 보존이죠. 에너지 보존입니다. 내가 보낸 에너지 이상으로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최적화시키고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를 갖다가 평균치를 내보는 거예요. 즉, 전체 시간을 갖다가 가지고 내가 가질 수 있는 평균값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지? 라는 것을 갖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동일한 시간 안에 낼 수 있는 파워는 정해져 있는 거죠. 물론 이걸 회로상으로 맥스 값도 있고 민 값도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값도 있기 때문에 걔를 어떻게 평균치를 할 건지는 그 회로를 짜시는 분들, 그러니까 회로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구성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내가 보낸 에너지가 100이야. 요 부분이 100이야. 그런데 이 100을 갖다가 전체 시간에 균일하게 나눠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균일하게 나눠서 쓸 수 있는 그 값이 얼마만큼이냐. 를 판단하자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 70 정도다. 그럼 70을 레귤러하게 이 전체 t 0부터 t를 반주기 동안이죠. 반주기 동안 레귤러하게 나올 수 있는 값이 얼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한 것이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RMS 값은 시료값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거 여러분들 레포트 쓴 거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뭐 이렇게 수식도 있고 여기서 또 했더니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 증명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 증명하는 건 내지 않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요것을 이해하시고 이 밑에 있는 예제 6.5번과 그 다음에 6.6번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5번과 6.6번을 풀어보면,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또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듭니다. 자, 예제 6.6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교류값이 뭐고, 시료값이 뭐고, 평균값이 뭐냐라는 기초적인 개념을 하는데, 결국엔 요 끊어서 계산한다는 거죠. 여기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끊어서 계산한다고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정연파. 비정형파 같은 경우는 정현이 뭐죠? 아까 정현파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은 이렇게 레귤러 그러니까 똑같은 파가 반복적으로 들어온 것을 정현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정현파는 뭘까요? 그렇죠.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어떠한 레귤러한 값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많이, 어떤 때는 적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전기차가 과연 어떻게 속도를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전기 신호를 가장 쉽게 제어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저항값을 갖다가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 하는 것이 가장 전류를 그리고 전압값을 갖다가 정교하게 제어하면서 쉽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저항값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터로 흘려 들어가는 전류는 약하게 하지만 저항에서는 전류나 또는 전류는 아니죠. 전압을 갖다가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게 되는 거죠. 즉, 쓸데없는데 에너지가 소진이 되면서 발열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전기차가 속도를 제어하거나 또는 어떠한 부분을 갖다가 컨트롤할 때 전기적인 신호를 가변 저항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제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에너지 로스가 너무 많은 거죠. 이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항을 안 쓰면 되죠. 저 안 쓰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무슨 얘기지? 라는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교류라고 하는 것은 신호를 넣었다, 끊었다, 넣었다, 끊었다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떠한 그 값을 갖다가 측정을 할 때 이런 거죠. 똑같은 타임, 똑같은 타임 테이블이 있습니다. 타임 시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들어가는 파형을 조절해서 이렇게 넓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얘는 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단위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펄스를 준 거죠.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준 거죠. 자, 그러면 1번과 2번 어느 것이 좀 더 에너지를 더 많이 썼다라고 많이 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얘가 더 많이 준 거죠. 얘보다는. 얘는 뭐 한 3분의 1 정도 나눴을 때 3분의 1 정도 에너지 줬다라고 하면 얘는 3분의 2 정도 에너지를 준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모터가 더 빨리 구동이 될까요? 당연하죠. 1번이 윈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펄스. 펄스는 어떠한 신호에 대한 그러한 그 반복적인 값을 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진폭. 여기에 거리를 얘기를 해요. 진폭.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 펄스 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제어하는 것은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모듈레이션. 그래서 PWM 방식으로 보통 제어를 하게 됩니다. 즉, 펄스를 펄스 위스라고 하는 것은 이 간격이에요. 이 들어가는 간격을 갖다가 조절해가지고 조그맣게 조절한다. 악셀을 살짝 밟았다 그러면 펄스가 표, 표, 표 들어가고 있을 거고, 악셀 세게 밟았다 하면 윙, 윙 하고 들어가겠죠. 더 많은 양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조절해서 하는 것을 갖다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하고, 얘를 통해 가지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어떠한 모터 같은 경우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듀티비예요. 듀티비. 뭐 듀티비라고 해가지고 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시간 T죠. 시간 T는 전체 시간을 얘기해요. 언제까지? 한 주기. 한 주기를 갖다 얘기합니다. 한 주기 동안 내가 동작시킨 위스가 얼마냐. 이것도 TW라는 것은 한 주기, 요 위스 안에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체 시간을 내가 펄스를 준 부분만 시간을 갖다가 주는 거죠. 만약에 전체 시간이 1이고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1초 동안 전체 풀어줬으니까 얘는 100%의 듀티비가 나오겠죠. 풀악셀이죠. 말 그대로. 그런데 만약에 전체 시간은 1인데 내가 듀티를 갖다가, 듀티 아니죠. 위스를 갖다가 0.5초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0.5분의 해서 얘는 약 0.5 곱하기 100이 돼서 듀티비는 약 50%다. 라는 것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비정형파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비정형파가 뭐냐? 뭐, 이 정형파는 뭐고, 미정형파는 뭐고, 그런 것보다는 비정형파가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모터라고 쓰여지는 것들은 거의 90% 이상 펄스 위스로 제어를 합니다. 모터 제어되는 게 뭐가 있죠? 로봇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떠한 뭐 기계적인 것들, 프레스 아니면 어떠한 뭐 컨베이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모든 모터로 제어하는 것들은 펄스 위스로 제어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저항 값을 제어하는 순간 저항에서 발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항에서 발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량의 소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거기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기의 펄스 파형을 대답하라. 주기와 펄스 반복률, GTB 이런 것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주기 반복률은 몇 초다? 요거지만 전체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50ms가 맞는 거고요. GTB 같은 경우도 얘를 신호를 준 거는 요만큼만 준 거죠. 플러스 펄스로만. 그러니까 약 20%만 준 겁니다. 이 전압의 평균값은 한번 해보십시오. 위쪽에서 전압 평균값을 구해보면 요것도 전압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읽어보고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6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증명하는 건 안 된다. 증명하는 건 안 되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어떠한 값을 어디다 적용할 것인지는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함수 발생입니다. 함수 발생이기 때문에 얘를 급한 대로 우리가 바로 실습은 할 수 없으니까 띵커캐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수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또 여기서 우리는 만들기죠. 만들기로 가서 회로로 누르겠습니다. 회로를 누르고요. 여기에 보시면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모두로 바꿉니다. 모두 전체를 바꾸고요. 여기서 나오는 어떠한 값들이 있을까요? 자, 전원 공급 장치가 있고, 함수 발생기가 있고, 오실로스코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쓸 거죠? 바로 함수 발생기를 쓸 겁니다. 함수 발생기. 함수 발생기를 갖다 댑니다. 갖다 놓고요. 함수 발생기는 내가 어떠한 파형을 만들어낼 것이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함수 발생기가 이렇게 있고요. 좀 키우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두 개밖에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오실로스코프는 뭐다? 신호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숙제가 좀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예비 레포트를 써오셔야 됩니다. 예비 레포트를 뭘 써야 되냐? 첫 번째 함수 발생기, 두 번째 오실로스코프, 세 번째 파워 서플라이였나요? 한번 봐봅시다. 잠수 발생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실로스코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네요. DC-AC 전압 측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거는 함수 발생기가 뭔지,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가 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실생활에서 이용되는지를 갖다가 써오시면 됩니다. 레포트의 양식은 제가 또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 발생입니다. 함수 발생기와 오실로스코프는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만 줄일게요. 함수 발생기 오실로스코프 여기 두고요. 그다음에 멀티 빵판을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빵판. 미니 브레드보트. 어차피 여기서 크게 뭐 실로를 많이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먼저 보시면은 함수 발생기는 말 그대로 함수,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수학식을 갖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 표시, 요 물결 표시는 사인파입니다. 이 사각파인데 얘는 정수가 되는 거죠. 얘는 그 x와 y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일단 요번 시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사용하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다이어트 연결할까요?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하고요. 두 개 다이어트 연결합니다. 시뮬레이션 시작 누르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초당 1세크이기 때문에 1세크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한 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1초에 한 번 나오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줄여볼게요. 1Hz. 자, 보세요. 그러면 1Hz로 되어 있을 때, 1Hz로 되어 있을 때 얘는 지금 100ms로 되어 있네요. 이거 좀 이상하네. 이 다이버전스를 1000. 시뮬레이션 중지를 해야 되죠? 살짝 조금 허접하네요. 예. 이게 지금 신호가 정확하게 좀 뭔가 인지된다라는 것보다는 살짝 좀 모양이 조금 깨지는데. 자, 일단 한번 봐봅시다. 얘를 갖다가 보시면은, 어, 일단 여기를 보겠습니다. 1Hz. 1Hz 뭐죠? 초당 몇 번? 한 번이죠. 아까 뭐랬죠? 여기 10세크로 되어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이상한데요, 이거? 조금 이상하네요. 세컨드 단위로 바꾸겠습니다. 세컨드로 다니고, 시뮬레이션 정지를 해야지 바뀌는 건가요? 이해했습니다. 얘를 갖다가 지금 요게 나와 있는 이 커맨드, 이 레이블 자체가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네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1세크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아홉 칸, 열 칸입니다. 열 칸이기 때문에 이 열 칸 안에서 10초기 때문에 이 한 칸이 1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다? 1Hz. 즉, 내가 동작시키고자 하는 이 주파수는 1Hz. 즉,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요렇게, 한번 봐볼까요? 요렇게. 시작점부터 시작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요만큼이 1초가 됩니다. 자, 그러고, 여기선 20V죠? 20V인데 20V를 갖다가 한번 봐볼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아홉 칸, 열 칸, 열한 칸이죠? 그러면, 열 칸이 되죠, 열 칸이죠. 그럼 이 한 칸이 얼마다? 한 칸이 결국은 2볼트다. 2볼트이기 때문에 한 칸이 2볼트, 4볼트, 5볼트가 되죠. 즉, 2, 4, 5가 됩니다. 즉, 여기서 한 칸은 얼마? 1초. 여기서 한 칸은 얼마? 전체 20분의 1이 20분의 20을 10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2볼트다. 그래서 2볼트, 4볼트, 5볼트가 되는 거. 절반이기 때문에 5볼트가 되겠죠. 자, 그럼 얘를 갖다 조절해 볼까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죠. 0.5는 자, 1볼트로 맞춰볼까요? 자, 1볼트가 되겠죠. 1볼트. 1볼트가 맞게 됩니다. 자, 1볼트가. 자, 그런데 얘가 센터가 이상하게 가운데에 맞지 않고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죠. DC 오프셋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얘를 0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중간 지점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파형이 나올 수 있게끔 바뀌는 거죠. 그리고 오프셋 자체가 2볼트, 즉 전체 거리에서 2볼트가 되기 때문에 얘는 한 칸이 약 0.4볼트 정도가 되겠죠. 0.4, 0.4, 그다음에 2볼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볼트로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는 이 타임 퍼 디비전 같은 경우는 디비전은 구획이란 뜻이에요. 타임 퍼 디비전 같은 경우는 내가 조절을 하지만 실제 여기에 들어가는 신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사각 파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인 파형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시같이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함수 발생기냐?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고서나 수업은 마무리 지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요 녀석입니다, 이거. 맨 앞에 있는 녀석. 맨 앞에 있는 요 녀석. 요 녀석을 얘기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왜 이게 함수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함수죠. 왜냐? 함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거죠. y는 fx죠. 진짜 이쁘지 않군요. y는 fx입니다. fx고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먼저 첫 번째 얘는 뭐죠? 이게 이렇게 됐다가 그다음 이 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거죠. 여기 나왔다가 여기 나왔다가 여기 나왔다가 여기 나왔다가 값이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수예요. 상수 함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사각판은 y는 c예요. c. 그래서 얘가 1볼트일 수도 있고 5볼트일 수도 있고 10볼트일 수도 있습니다. 2번 y는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사인 세타 또는 코사인 세타의 파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인이 좀 더 친하니까 사인 파형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요. 3번. 얘는 좀 헷갈려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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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까지만 끊어볼게요. 그러면 0부터 이렇게 직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직선 올라간다는 것은 뭐다? 바로 y는 ax가 되죠. 만약에 a가 커지면 기울기가 커지고 a가 작아지면 기울기가 작아지겠죠. 하지만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y는 ax라는 파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수 발생기를 갖다가 간단하게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예를 가지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할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레포트 쓰러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숙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숙제는 나갔지만 저건 숙제가 아니고요. 여기에 어, 지나갔네요. 예제 6.5와 예제 6.6 그리고 예제 6.7 그 다음에 연습 문제 8번 6.5, 6.6 예제 숙제 예제 6.5에서 6.7까지 그리고 연습 문제 연습 문제 8번을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직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달아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교류는 거의 처음입니다. 앞서 막 뒤쪽에 가면 이제 복소수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복잡한 어떠한 수식도 나올 건데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왜 이것이 사용되는지를 갖다가 먼저 명확하게 머릿속에 잡고 혹시나 본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좀 더 공부하면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수학적으로 먼저 접근하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척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전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쓰는 건지를 먼저 익숙하게 한 다음에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함수 발생기에 대한 것을 사용법을 이야기하고 레포트도 다음 시간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레포트는 예제와 연습 문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